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어디에서도 변화가 오냐면요. 이 경제에서도, 조선 후기 경제에서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경제에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냐? 조선 전기부터 중기까지는 무조건 뭐 중심이었냐면요. 농업 중심입니다. 농업 중심. 딱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했죠. 철저히 억제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뭘 하려고 했냐면 자급자족 사회였던 겁니다. 자급자족.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쌀을 생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먹기 위해. 알았지? 그리고 주변에 밭 같은 거 좀 있어가지고 내가 다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굳이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뭐 쌀 같은 걸 갖고 가서 또는 닭 같은 걸 갖고 가서 물물 교환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농업 중심이면서 자급자족 사회가 상품화폐 경제로 뭐 하더라는 거죠.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 그대로 상품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까? 아니면 팔기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까? 팔기 위해서. 그래서 상품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걸 살려고 할 때 이제는 옛날에는 쌀 같은 거라든지 뭐 닭 같은 걸 들고 가서 물물 교환했는데 이제는 뭘 내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화폐를 내밀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거의 어떻게 한 거예요?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품화폐 경제로 이제 발달해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엄청난 변화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어디서 오는가? 이제 첫 번째, 그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이 여기다 쓰자, 여기다. 자,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 오게 되는데, 이런 변화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농촌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이런 변화가 농촌에서 시작돼서 농촌 경제에 뭐가 왔기 때문이냐면 변화가 오면서 이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키게 된다. 그러면 농촌 경제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 조선 전기 때와 엄청나게 그 후기 때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농법의 변화가 와요. 농법의 변화. 그러니까 무슨 법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이양법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양법이라는 게. 무슨 법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네. 이양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양법을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부터 중기까지는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직파법이라고 해요. 직파법.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 얘들아? 직파법. 그럼 직파가 뭐냐면 있잖아. 벽실이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땅에다 이렇게 쭉쭉 뿌려놓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벽시가 땅에 쭉 뿌려져 있으니까 뭐랑 같이 자랄까요? 그치, 잡초랑 같이 자라니까 얘들아 뭐가 많이 들겠니? 직파법은 뭐가 많이 들겠니? 노동력이 많이 들어요. 매일같이 가서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또 잡초와 벼가 같이 자라니까 무슨 성이 떨어지겠어요? 쌀의 생산성이 어떻게 되겠니? 떨어지겠죠. 잡초가 영양분을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직파법을 하면 생산성도 떨어져요. 그러면 얘들아 장점이 별로 없잖아, 직파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부터 중기까지는 직파법을 하라고 정부가 강요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장점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그 장점이 뭐냐면 가뭄에 강해요. 그러니까 이미 땅에 뿌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얘네들이 버텨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조선 후기가 되면 농토가 황폐화되면서 대규모 농토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은 농토에서 생산량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려야죠. 많이 늘려.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직파법을 하지 않고 무슨 법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양법으로 전환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양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양법은 다른 말로 무슨 법이라고도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모내기라고도 합니다. 모내기. 이양법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항법을 하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이 모작을 할 수 있어요. 이 모작은 벼입니까? 벼볼입니까? 이 모작은 벼예요? 벼볼이에요? 예, 벼보리를 이모작이라고 하고 벼는 이기작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모작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벼 플러스 보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벼농사 기간하고 무슨 농사 기간이 겹치냐면요. 보리 농사 기간이 겹쳐요. 그러니까 직파할 때는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항법을 쓰게 되면 요 기간, 보리가 자라는 기간 동안 모판에다가 벽실을 심어놓고 얘네들이 자라도록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리를 다 수확한 다음에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이양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뭘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보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리를 생산하면 왜 좋으냐? 벼는 지주에게 50% 생산량을 줘야 되잖아요. 보리는 소작농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소작농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세요? 예. 거기다가 직파보다 한 노동력이 2분의 1 정도 감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동력이 2분의 1 정도. 거기다가 여러분 생산성은 한 2배 이상 증가한대요.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양 안 할 수 없겠지, 그치?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가뭄에 약해. 왜 가뭄에 약할 수밖에 없니? 단순한 거지, 그치? 벼는 습지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습하게 만들어야 돼요, 눈을 만들어서 거기서 꽂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럴 때 우리 비 잘 와요, 안 와요? 지금 뉴스에서도 막 가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못 꽂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나 중기 때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조세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농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직파법을 강요하는데 조선 후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면 때리지만 부인이 이양법을 하면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가뭄에 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뭄에 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국가는 무슨 시설을 많이 늘려놔야 돼요. 그치? 저수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지, 그치?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리시설이라고 하죠. 수리시설을 많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어서 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모내기철에 물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치? 수리시설을 확장하는 거야. 자, 됐니? 네. 그런데 뭐 이렇다고 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나타날 이유가 별로 없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들아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 요거 생각해보자. 노동력이 2분의 1로 줄었어. 그러면 이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직파로 할 때는 약 300평 정도를 내가 농사 질 수 있었어. 알았지? 근데 내가 이양을 했으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내가 몇 평 정도를 할 수 있어. 노동력이 2분의 1 줄었으니까 한 600평 정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광작이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광작이라 불러요. 광작. 이해됐어요? 네, 광작. 넓은 광자예요. 넓은 지역에 농사를 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자, 이렇게 얘기해보자. 농사를 져서 뭐가 되는 사람이 나타나냐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부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분홍이라고 불러요. 분홍.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담배 농사에 대박났으니까 또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되면 됩니까, 여러분? 또 쌀도 하고 막 담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수익을 막 늘려가면 되겠지, 그치? 예, 그러면 이제 농토를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홍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분홍이라는 사람도 나타나지만 뭐 그냥 무슨 농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작농도 있고 뭐 원래 무슨 농도 있었어요? 소작농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 전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임노동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난다고?
자, 임노동자 단순한 거야, 얘들아.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뭘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용 노동자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루에 자기 노동력을 제기하고 일당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들로 바뀌더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경작할 땅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경작할 땅이 있지만 임노동자는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뭘로 먹고 살아야 돼요? 뭘로 먹고 살아야 돼? 자기 노동력으로만 먹고 사는 거야. 단순하게 내 노동. 그러면 얘들아 농촌에서 임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자기 노동력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농촌에서 제일 바쁜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촌에서 제일 바쁜 시기는요 모내기철 아니면 추수할 때예요. 그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빨리 이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추수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양하고 추수할 때는 노동력으로 먹고 살 수 있지, 그치? 그럼 나머지 시절은 어떻게 할 거야? 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농촌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 특히 한양 같은 데로 들어오는 겁니다. 한양으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일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죠? 그리고 또 어디로 또 가냐면 얘들아 포구로도 가는 거야, 포구로도. 항구로. 왜 항구로 가면 일자리가 있니? 선박에서 물건을 내렸다 실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물건을 산 사람이 자기네 집까지 옮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포구.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면 되니? 얘들아, 어디로 가면 되니? 광산 이런 데로 가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농촌에서 쫓겨난 사람들, 구조조정이 일어난 거예요, 농촌에서. 농촌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농촌에서 자기가 경작할 땅을 잃은 사람들이 어디로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시로 밀려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도시는 생산하는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입니까? 소비하는 곳이잖아요. 쌀도 필요하고 오이도 필요하고 담배도 펴야 되고 그죠?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우리 도시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물건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양법이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면서 무슨 경제로 바뀌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더라는 것이 상품화폐 경제로 바뀌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양법, 그 다음에 광작, 분홍, 임노동자 다 어느 시기에 등장해야 되는 용어들이에요. 조선 후기에 등장해야 되는 용어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농민들이 꼭 무슨 농사만 안 해도 되니, 얘들아? 꼭 무슨 농사만 안 해도 되니? 벼농사를 안 해도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농민층의 분화도 일어나지만 여러분 이제 야 내가 꼭 쌀농사를 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작물을 재배하게 되냐면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상품 작물.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특히 한양 주변에 있는 경기도 이런 데서는 여러분 야채라든지 이런 거 했더니 쌀농사보다 훨씬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잘 팔리고 이익이 남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배 사람들이 미친 듯이 피더라 이거죠. 이때 당시에는 담배를 여러분 3살부터 100살까지 다 폈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죠? 왜냐? 이때 뭐 흡연이 니코틴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꾸 좋고 중독성이 있고 자꾸 피게 된 거죠. 담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쌀 농사하는 것보다 뭐 농사하는 게 더 나아요. 상품 작물 재배하는 게 낫잖아. 그지? 그래서 뭐에 모두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면 지대 납부 방식에 뭐가 오는 거냐면 뭐가 오는 거냐면 변화가 오는 건데 지대 납부 방식의 변화가 오는 건데요. 이 지대 납부 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 거냐면 얘들아 아니다 요거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지대 납부 방식의 변화가 오는데 타조법 옛날에는 타조법이었단 말이에요. 타조법. 이 타조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산량의 2분의 1을 지주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봐봐 얘들아 지대는 누구에게 주는 거야? 지대는
지대는 지주가 여러분 소장농에게 땅을 뭐 해준 거야 얘들아? 빌려준 거지. 땅을 빌려. 그죠? 땅을 빌려줬으니까 소장농은 땅을 빌린 것에 대한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땅을 빌린 대가. 그래서 지대를 내는 거예요. 그 지대를 생산량의 몇 분의 1로만 하기로 하는 거라고요. 2분의 1. 보통 50%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무슨 농사 해야 돼요? 무조건 쌀 농사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주가 간섭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지주가 간섭을 되게 많이 하겠죠? 왜냐면 너 임마 빨리 가서 물 대라, 너 잡초 뽑아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겠지. 그치? 왜? 생산량이 많아져야 자기도 가져갈 게 많아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농업 중심 사회니까 당연히 무슨 농사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쌀 농사하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이제 바뀌었잖아요. 무슨 작물 재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작물? 상품작물. 그 상품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타조법으로 계약하면 상품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죠. 그죠? 쌀을 줘야 되니까요. 그죠? 생산량의 2분의 1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으로 바뀌는 거냐면 도조법이라고 해서 바뀌어가지고 정액제로 바뀌는 거예요. 정액제로. 그냥 내가 1년에 더 얼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작농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농법에 대해 농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작농이 농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무슨 말 이해가니? 꼭 무슨 농사 안 져도 돼. 쌀 농사 안 짓고 무슨 작물 재배해도 되는 거야. 무슨 작물? 상품 작물 재배해도 되잖아. 정액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가 간섭 안 해도 돼. 얘들아 누가 간섭 안 해도 돼. 지주는 간섭 안 해도 되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정액으로 받을 건데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이렇게 자유로운 농사를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법으로 바뀌었다 얘들아? 무슨 법으로 바뀌었다? 도조법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조선 후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인데 여러분 수공업도 마찬가지죠. 조선 전기와 중기 때까지만 해도 무슨 수공업이냐면 관영 수공업이에요. 무슨 수공업이라고요? 관영. 자, 관영이란 말은 결국 누가 운영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운영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공장 안이라는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술자들을 다 등록시켜놨어요, 국가가. 그래서 얘네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니네들이 뭘 하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부역을 하고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임마 칼만 들고 가, 너는 화살 만들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조선 후기에 되면은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가능하지가 않냐면 16세기가 되면요 부역이 해이해지면서 불러도 오질 않습니다. 애들이 불러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임진왜란 이후에 여러분 막 법이 바뀌잖아요. 대동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막 공인이라는 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자꾸 주문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민간 수공업자들에게. 그러면서 또 여러분 이제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도시의 인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 필요한 게 많아지겠지, 그치? 부엌칼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국가는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무슨 수공업으로 바꿀 수밖에 없냐면 민영 수공업으로 바뀌는 거야. 무슨 수공업으로 바뀐다고? 민영 수공업으로 바뀌는 거야.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그래 니네 이제 수공업해서 물건 어떻게 하라 이거죠. 팔으라 이거야. 대신에 뭘 내라 이거죠. 세금을 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통제를 못하겠으니 민영 수공업으로 바꾼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민영 수공업 중에 무슨 수공업 형태가 나타나게 되냐면 처음에 선대제 수공업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선대제 수공업 이게 나타나는데 이 말이 되게 선대제라는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먼저 대가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먼저 대가를 준다. 그 먼저 대가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인, 뭐 자본가라고 얘기합시다. 상인, 자본가 얘네들이 뭐 공인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공인이 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여러분 먼저 1번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재료값도 주고 모두 주는 거죠.
것도 주는 거예요. 수공업자에게. 수공업자에게.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뭘 받는 거야, 얘들아? 나중에 뭘 받는 거야? 나중에 제품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뭘 받는다고? 네, 나중에 제품을 받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공인이에요. 내가 공인인데 정부로부터 정부로부터 뭘 납품하라고 받았냐면 야 칼을 납품해라 이렇게. 근데 칼 한 장에 10만원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공인은 일단 정부로부터 뭘 받습니까? 10만원 10만원을 받으니까 수공업자에게 야 너 9만원에 만들어와 하면 만원 남는 거고 8만원에 만들어와 그러면 얼마 남는 거고 2만원 남는 거고 7만원에 만들어와 그러면 3만원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얼마 한 6만원에 만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10만원 받고 6만원에 납품받아가지고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나중에 또다시 내가 칼을 납품하는 업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에 내가 칼을 납품하는 업자가 되면 재료값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재료값을 속이거나 이럴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확 깎아버려야 돼요. 확 깎아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확 깎아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단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다 낮출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선대주 수공이라 나오는 거야. 지금 나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상인이 와서 야 너 물건 만들어 대신에 네 인건비 확 내가 줄여도 너 할 거야? 그러면 얘가 안 한다 그러면 됐어 임마. 할 사람 어떻게 해? 많아 임마. 이렇게 되면 얘 굶어 죽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저거 만드는 게 낫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광업인데 광업도 마찬가지야. 광산을 얘기하는 건데 조선 전기부터 중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광산 누가 경영했겠어요? 국가가 경영하죠. 철저히 통제하면서 은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국가가 통제했는데 이 통제가 제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요 여러분. 구역이 해이되면서 통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민간에다가 광산을 어떻게 되겠구나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슨 광산이 나타나냐면 민영 광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광산이 나타난다고요? 네, 민영 광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차라리 뭘 받자고 얘기하냐면 세금을 받자 이렇게 얘기해요. 세금을 받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광산이 한두 푼이니 이 광산을 살려면 엄청난 자본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광산을 누가 사냐면 자본가 물주라고 하는데요. 물주 자본가죠. 이 자본가들이 삽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 광산을 사서 막대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광산을 샀지만 광산을 경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광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나는. 그러니까 이 물주가 누구를 고용하는 거냐면 덕대 CEO입니다. CEO 뭐라고요? 네, 요즘으로 얘기하면 CEO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광산을 경영할 줄 알고 광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덕대들이 나타났다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선 후기의 그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잠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 잠체가 뭐냐면 몰래 광산을 채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몰래 광산을 채굴하면 막대한 이익을 보겠지. 세금은 안 되니까, 그치? 예, 걸리면 감옥 가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잠체라는 게 나타나서 몰래 광산을 경영하는 이런 것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